그날 세 사람의 인생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 시어머니였어요. 매달 15일이면 통장에 꽂히던 300만 원이 사라진 날, 그분은 ATM 앞에서 기절하듯 주저앉으셨죠. 은행 직원이 부축해서 겨우 일으켜 세웠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남편의 애인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였던 그녀는 병원비, 카드가 전부 정지되자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울부짖었어요.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녀가 믿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제 남편 박도윤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회사 앞에 도열한 국세청 조사관들을 마주한 그는 그제야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저는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날씨도 화창했고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벼워 보였죠. 다만 한 가지 달랐던 건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모든 돈이 멈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댁 생활비, 남편 회사 운영자금, 그리고 남편 명의로 돌아가던 법인카드 결제대금까지. 17년간 제가 채워온 돈줄기가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벌어서 누가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셨어요. 지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잖아요. 이제 며느리가 아니니까 생활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애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통화해줘요. 아기 때문에라도. 저는 읽고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훈아,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실수했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실수는 한 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제게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죠. 제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한지윤입니다. 올해 43이에요. 17년 전 저는 국세청 특수조사 12팀 소속이었습니다. 대기업 비자금을 추적하고 탈세 루트를 밝혀내는 일을 했죠. 제 손을 거쳐간 사건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동료들은 저를 저승사자라고 불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좌 하나, 영수증 한 장만 있어도 저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박도윤을 만난 건 친구 소개팅 자리였어요. 그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그 진실함에 끌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경력도 명함도 제 이름조차 숨겼습니다. 그저 박도윤의 아내로 살기로 했죠. 시댁에선 제게 집안일을 가르쳤고 남편은 제게 회사 일을 말했어요. 저는 들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회사 장부를 펼쳤습니다. 세무신고서를 검토했고 자금 흐름을 정리했죠. 거래처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요. 남편 회사가 3년 만에 매출 10억을 넘긴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년 뒤 직원 10명 규모로 확장된 것도 대기업과 계약을 따낸 것도 모두 제 손을 거쳐간 숫자들이 만든 결과였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천재 사업가라고 믿었고 시댁에선 아들이 대단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이 성공할수록 시댁 생활비는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이 되고 나중엔 300만 원까지 올랐죠.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도 두둑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효자야. 이렇게 잘 벌어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제 통장에서 나간다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남편 명의 통장은 사실상 빈 껍데기였어요. 회사 법인카드 결제도 대출 이자도 심지어 직원 급여까지 제 계좌에서 처리됐죠.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했으니까요. 이 남자를, 이 가족을 제가 숨어서 지켜주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3일 정도 부산 출장 다녀올게. 큰 계약건이라 중요해. 저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서재에 들어갔어요.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나가느라 끄지 못한 것 같았죠. 화면엔 로그인 창이 떠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우리 결혼기념일을 눌렀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은 늘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썼거든요. 그래서 남편 생일을 눌렀습니다. 역시 틀렸죠.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 창립일을 입력했어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숫자를 바꿔가며 입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화면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924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몰랐어요. 제 생일도 시부모님 생일도 아니었죠. 화면 속 바탕화면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WELLNESS였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이 가득했어요. 사진, 문서,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남편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엔 초음파 이미지가 있었어요. 임신 6개월 건강한 남아라는 소견서가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죠. 여자의 이름은 최수진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건 엑셀 문서였어요. 회사 비자금 관리 내역이 적혀 있었죠.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계좌번호가 보였습니다. 수신자는 최수진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비자금은 3년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총액은 2억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그녀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주고 생활비를 보내고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영수증이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 맨 아래 파일을 열었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신축 빌라 12억짜리 매매 계약서. 계약금 2억은 이미 송금됐다고 적혀 있었죠. 수분양자 이름은 박도윤과 최수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숨소리조차 고요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죠. 17년간 제가 만든 숫자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관리하고 제가 지켜온 돈으로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미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사진도 문서도 계좌 내역도 전부. 그리고 노트북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죠.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지도 않았어요. 다만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을 뿐이죠. 무엇을 언제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건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놨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남편은 가방을 던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출장 어땠어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피곤해 죽겠네. 저는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데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이제 내가 부담스러워. 넌 너무 밋밋해. 내 성공에 맞지 않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성공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알잖아. 이젠 나한테 맞는 사람이 필요해. 남편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했어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위자료는 1억 줄게. 1억이라는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17년간 벌어서 남편에게 쏟아부은 돈은 30억이 넘었어요. 회사 운영자금, 대출이자, 시댁생활비, 법인카드 결제까지. 그런데 1억이라니.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는데요? 남편은 가볍게 웃었어요.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면 돼. 걱정 마. 회사 자금. 그러니까 제 돈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신다며요. 남편은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넌 착해. 서류는 내일 변호사한테 받아올게. 빨리 처리하자.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응, 다 얘기했어. 생각보다 순순히 받아들이더라. 역시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대단해.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럼. 빌라 잔금만 치르면 돼. 곧 우리 셋이서 살 수 있어. 저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죠. 이틀 뒤 남편은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저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남편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넌 좋은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서류를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짐은 이번 주 안으로 뺄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리스트를 작성했죠. 첫 번째, 시댁생활비 자동이체 해지. 두 번째, 남편 명의 법인카드 결제 중단. 세 번째, 회사 비자금 국세청 제보. 리스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죠. 저는 17년간 그림자로 살았지만 그림자가 사라지면 빛도 사라진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과 USB, 그리고 지난 17년간 정리해온 재무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저는 국세청 내부 인트라망에 접속했어요. 퇴사한 지 오래됐지만 제 계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특수조사팀 출신은 영구 접근 권한을 갖거든요. 저는 남편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몇 초 뒤 화면에 모든 정보가 떴어요. 법인 계좌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대출 현황까지.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비자금 계좌가 보였어요. 3년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죠. 수신자는 최수진. 남편의 애인이었습니다. 저는 계좌 이력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날짜, 금액, 거래 내용 모두 하나하나 기록했죠.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돌아가던 법인카드 내역을 열었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결제 내역이 즐비했습니다. 모두 최수진과 함께 쓴 돈이었죠. 저는 영수증 사본을 전부 다운로드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세 번째로 부동산 계약서를 열었습니다. 신축 빌라 12여. 계약금 2억은 남편 회사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사본을 PDF로 저장하고 송금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어요. 시댁으로 나가던 생활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거였죠.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15일 300만 원이 시어머니 통장으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저는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다음은 남편 명의 법인카드였어요.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명의인이었기 때문에 해지는 간단했죠. 해지 접수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국세청 익명 제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제보 양식을 열고 남편 회사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사업자 번호, 대표 이름, 회사 주소까지. 그리고 첨부 파일 안에 제가 정리한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를 업로드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제보. 저는 제보 내용을 꼼꼼히 작성했어요. 해당 법인 대표 박도윤은 3년간 회사 자금 2억 원 이상을 개인 용도로 유출했으며 애인 최수진의 생활비 및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증빙 자료를 첨부하오니 조사 바랍니다. 저는 제보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빠르면 2주 안에 움직일 거예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어요. 남편은 지금쯤 애인과 함께 새 집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있겠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하지만 그 꿈은 2주 뒤 산산조각 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어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제가 만든 성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면 충분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 박도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고급 세단을 몰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하지만 회사 앞 풍경은 평소와 달랐어요. 검은색 승용차 5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회사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겁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박도윤 대표님이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세청 특수조사 2팀입니다. 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자는 조사 영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죠? 우리 회사가 뭘 잘못했다고. 자세한 건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관들은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은 술렁거렸고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최근 3년간 법인 계좌에서 약 2억 원이 특정 개인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최수진 씨 계좌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습니다. 업무상 지출이라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사관은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산부인과 진료비까지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하셨더군요. 이것도 업무상 지출입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억짜리 부동산 계약금 2억, 이것도 법인 자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조사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회사 계좌는 전부 압류됐고 거래처에선 계약을 중단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같은 시각 최수진은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정기검진을 받으러 온 거였죠.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최수진님,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간호사는 카드를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정지된 카드입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우편함에서 등기를 발견했습니다. 국세청 출석 요구서였어요. 최수진 씨는 박도윤 법인의 횡령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진은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배 속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씹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지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통화해줘요.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아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수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건 남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같은 날 시어머니는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매달 15일이면 들어오던 300만 원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통장엔 아무 입금 내역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죠. 그녀는 은행 창구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며느리가 매달 보내던 돈이 안 들어왔어요. 직원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자동이체가 해지됐습니다. 송금인이 직접 해지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지윤이가 왜 그랬겠어?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해지 날짜는 2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휘청거렸어요. 직원이 부축해서 겨우 의자에 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한지윤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카드를 꺼내 마트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제가 거부됐어요. 연체로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부모는 서로 마주 봤어요.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 지윤이가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카드도 막혔고. 회사가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계좌 전부 압류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회사는 무너졌고 A는 울부짖고 부모님은 생활비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걸. 그 모든 걸 지탱하던 사람은 조용히 떠나버렸다는 걸. 남편에게서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 생활비라도 보내줘. 저는 모두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최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 정말 힘들어. 아기 때문에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언니가 복수하려는 거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복수라니. 저는 그저 제가 채워왔던 걸 멈췄을 뿐이에요. 며칠 뒤 남편이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지윤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셔츠, 떨리는 손. 한때 자신이 천재 CEO라고 믿었던 남자의 몰골이었죠. 저는 인터폰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1시간 넘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지윤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생활비라도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저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17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17년 동안 제가 보낸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총 6억 2천만 원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17년이면 그 정도 나오죠. 뭐? 제 돈이었어요. 어머님께 드린 모든 돈이 아드님이 번 게 아니라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임신까지 시켰죠.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지윤아. 이젠 며느리도 아닌데 왜 제가 어머님 생활비를 대야 하나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수진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도 피해자야.
도윤 오빠가 날 속인 거라고. 자기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 곧 이혼한다고 했다고. 나도 몰랐어.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지금 배도 불러서 일도 못해. 병원비도 없어. 저는 문자를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유부남이라는 거. 그 사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삶이니까. 저는 그녀를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지윤아, 제발.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나 지금 파산 직전이야. 회사도 망했어. 수진이도 날 떠났어. 부모님도 나한테 손절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 씨. 응? 나한테 뭐라고 했죠? 밋밋하다고. 당신 성공에 안 맞는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요. 당신을 빛나게 하려고 제 모든 걸 숨겼죠. 그런데 당신은 그 빛으로 다른 여자를 비췄어요. 지윤아. 이젠 끝이에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빌라 계약금 2억은 몰수됐고 최수진은 횡령 공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댁에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아들에게 의지하던 삶이 무너진 거죠. 최수진은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더군요. 남편 박도윤은 지방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 한때 자신을 천재라고 믿었던 남자의 현실이었죠.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니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입는 정장이었어요. 가슴엔 국세청 직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직했어요. 특수조사 12팀으로. 팀장이 저를 반겼습니다. 한지윤 조사관 오랜만이네요. 실력이 녹슬지 않았길 바랍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책상에 앉아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진짜 돌아오셨네요. 전설의 저승사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컴퓨터를 켜자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조사 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7년간 숨어 지내며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제 능력을 숨기고 제 이름을 지우고 제 인생을 멈췄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저는 다시 한지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어요. 근데 조사관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17년이나 쉬셨잖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글쎄요. 그냥 쉬었어요. 부럽네요. 저도 쉬고 싶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쉬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죠. 17년간 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제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났어요. 퇴근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와 우유를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 같았으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보낸 거였어요. 지훈아, 내가 보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난 이유를. 저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채워왔던 걸 멈췄을 뿐이에요. 제가 지켜준 집이었지만 저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겨둘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음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로운 조사건이 배정됐습니다. 대기업 비자금 사건이었어요.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이었죠.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풀기 힘들 텐데. 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팀장이 웃었습니다. 역시 한지훈 조사관이네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숫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계좌 흐름이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하나씩 풀어가면 진실이 보일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퇴근 후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한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고요했습니다. 17년 전 저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내려놨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제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내가 지켜준 집이었지만 나를 지켜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겨둘 이유는 없었어요. 사연이 재미있으시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